가을 끝자락, 잎사귀가 하나둘씩 떨어지던 어느 오후였다. 은퇴를 앞둔 노인은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차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바르게 살았고 특별한 욕심도 없었다. 그저 남은 여생을 조용히 가족들과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는 그날 아침부터 있었다. 며느리가 평소와 달리 유난히 친절했고 아들은 전날 밤부터 통화가 잦아졌다. 딸 역시 뜬금없이 집에 찾아와 어머니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노인은 그저 아이들이 걱정이 많아졌나 싶었다. 하지만 며칠 전 병원에서 받은 정기검진 결과가 노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직 초기이긴 하지만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빠를 수 있으니 마음 편하게 지내세요. 노인은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괜히 걱정할까 싶어서였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노인이 꾸준히 넣어둔 통장 한 권. 몇십 년간 흘린 땀방울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그 통장이 가족들 사이에서 은근한 긴장감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걸 노인은 눈치채지 못했다. 바로 그날 아들이 다가왔다. 아버지, 혹시 예전에 적금 들어둔 통장 있잖아요. 혹시 제가 좀 맡아서 정리해드릴까요? 노인은 고개를 갸웃했다. 아들이 통장을 먼저 얘기한 건 처음이었다. 평소엔 그런 것에 관심도 없던 아이였다.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요즘 기억력 괜찮으세요? 혹시 통장이나 중요 서류는 제가 챙겨드릴까 해서. 이상했다. 며느리도 비슷한 말을 했다. 아버님, 혹시 비밀번호 잊어버리시기 전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더 안전할 것 같아서요. 아무도 서로 말을 맞추지 않았다고 했지만 노인은 슬며시 느꼈다. 자신의 기억력이 그리고 통장 한 권이 가족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게 피식 웃고 말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그날 밤 노인은 꿈을 꾸었다. 길고 어둡고 누군가가 자신의 등 뒤에서 통장을 빼앗아가는 꿈을.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내가 없어지는 건 안 무섭다. 가족이 변하는 게 그게 더 무섭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갑자기 생선 반찬을 한가득 들고 집에 왔다. 평소에 그렇게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나치게 밝은 미소로 말했다. 아버님, 요즘 혼자 계시기 외롭죠? 제가 더 자주 올게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녀가 서랍장을 슬쩍슬쩍 힐끗 보는 걸 그는 놓치지 않았다. 심지어 식탁에 앉아 있을 때도 며느리의 눈길은 거실 장식장과 작은 금고로 자꾸만 향했다. 며느리는 말했다. 아버님, 혹시 중요한 서류 같은 건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요즘 어르신들 대상 사기도 많다는데 누가 와서 속이면 어쩌려고요. 그녀의 말투엔 걱정보다 확인의 기운이 더 짙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노인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작은 금고를 확인했다. 통장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노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의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기억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말. 혹시 정말 자신이 놓치는 게 있는 걸까? 바로 그때 현관에서 인기척이 났다. 아들이 들어온 것이다. 그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얘기했어?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손사래를 쳤다. 아직. 타이밍이. 두 사람이 노인을 흥미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마치 사전에 짠 듯한 말을 꺼냈다.
아버지, 혹시 그 통장 우리한테 먼저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착오가 생기시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노인은 묵묵히 앉아 있었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순간 노인은 숨이 턱 막혔다. 진단 결과를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며느리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 표정이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의사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다. 노인은 그제야 확신했다. 자신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통장을 걱정한 것이었다. 그날 밤 노인은 고요한 집안에서 혼자 앉아 오래된 통장을 바라보았다. 이 한 권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뒤틀릴 수 있는 걸까? 그는 아직 몰랐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지금 겪고 있는 불편함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옥의 시작이라는 걸. 며칠 뒤였다. 노인은 은행에 들렀다가 작은 충격을 받았다. 기억하고 있던 잔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300만 원이 사라져 있었다. 은행 직원은 친절하게 말했다. 며칠 전에 가족분이 함께 오셔서 인출하셨어요. 아버님 본인이랑 같이 오셨다고 하던데요. 노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들도 며느리도 그와 함께 은행에 온 적이 없었다. 누군가가 그의 신분증을 가져간 모양이었다. 노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노인은 곧장 말했다. 내 신분증 누가 가져갔나?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요즘 자꾸 까먹으시네요. 며칠 전에 같이 은행 가셨잖아요. 노인은 손을 떨며 부인했다. 나는 간 적 없어. 며느리도 나섰다. 아버님, 이러시면 저희도 당황해요. 같이 가서 통장 정리하셨잖아요. 잊으신 거예요. 두 사람은 성견지명이라도 한 듯 서로의 말을 자연스럽게 맞춰갔다. 노인은 점점 자신이 혼란스러워졌다. 정말 기억이 흐려진 걸까? 아니면 바로 그때였다. 손녀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할아버지, 그날 아빠랑 엄마 저녁에 집에 있었는데? 할아버지랑 같이 은행 간 적 없는데?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며느리는 아이를 노려보며 입을 막았다. 아들은 억지로 웃으며 상황을 수습했다. 얘가 기억을 잘못한 거야? 노인은 확신했다. 자신이 틀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속이고 있는 것이다. 300만 원은 단지 미끼였다. 앞으로 더 큰 걸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노인의 폐부 깊숙이 내려앉았다. 그날 밤 딸이 찾아왔다. 동생에게서 연락을 받고 불안해져 온 모양이었다. 딸은 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지 혹시 오빠한테 통장 줬어요? 노인의 반응을 본 딸은 곧바로 직감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오늘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누가 아버지 진료 기록을 달라고 했대요. 가족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오빠가 한 것 같아요. 노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결국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다. 아들이 아버지의 기억력 저하 진단을 구실로 한정 후견인을 신청하려는 움직임이었다. 딸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아버지, 오빠가 노리는 건 돈이에요. 아버지 모르게 신청하면 통장, 재산 다 오빠가 관리하게 돼요. 노인은 손을 떨었다. 가족에게서 보호받아야 할 나이에 가족이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딸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지켜드릴게요.
저도 가만히 있을 생각 없어요. 왜인지 그 말은 노인에게 아주 오래된 희망을 다시 꺼내주는 듯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딸이 집을 나서자마자 표정을 싹 바꿨다. 아들은 노인을 향해 속삭였다. 아버지, 누가 뭐라 해도 저희가 아버지 곁 지켜드릴게요. 대신 그 통장은 저희가 맡아야죠. 이제 아버지는 기억이 불안정하니까. 며느리 또한 섬뜩하게 말했다. 딸은 시집가면 남이에요, 아버님. 믿지 마세요. 그 말에 노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둘의 말투는 지나치게 매끄러웠다. 마치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람처럼. 노인은 문득 느꼈다. 이 상황을 조종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은 아들, 며느리 뒤에 숨어 있다는 걸? 그게 누구인지 아직은 알지 못했다. 며칠 뒤 딸이 다시 찾아와 노인에게 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딸은 남편, 즉 노인의 사위가 아들 부부와 은밀하게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게다가 최근 사위가 재산 문제로 투자 실패를 겪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몰랐어요. 남편이 오빠랑 손잡았어요. 도와달라고 했대요. 아버지 돈을. 노인은 좌절감에 숨이 막혔다. 아들 며느리도 모자라. 사위까지. 그리고 딸은 작은 USB를 털썩 내려놓았다. 남편이 몰래 녹음해둔 파일이에요. 이걸 우연히 찾았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했다. 녹음 속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통장.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도 힘드니까 같이 좀 나눕시다. 그리고 아들의 냉정한 목소리. 아버지, 요즘 약해졌습니다. 조금만 압박하면 통장 저절로 넘어와요. 노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순간 딸이 손을 감싸며 말했다. 아버지, 절 믿으세요. 저라도 아버지를 지킬게요. 하지만 노인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한 달 전 동네 복지센터에서 찾아온 상담사. 이상하게 자꾸 연락을 해오던 그 남자. 그 남자가 아들에게 무언가 조언했던 말을 우연히 들었던 기억. 아버님이 기억이 흐려지시면 후견인 제도 쓰는 게 좋아요. 특히 자녀분들한테 유리하죠. 그때는 그냥 좋은 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섬뜩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가족만이 아니라 누군가 외부에서 이 상황을 부추기고 있었다. 노인의 숨은 더 가빠졌다.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노인은 결심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 결심이 앞으로 가족을 뒤집어 놓을 만큼 큰 파도를 일으킨다는 걸. 노인은 예전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동료는 노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며 이런 조언을 한 적이 있었다. 가족이라도 돈 앞에서는 모른다. 형님도 하나쯤은 대비해둬. 그때 동료가 비밀스럽게 알려준 방법이 있었다. 가까운 지점이 아닌 멀리 떨어진 시골 지점에서 예금 전용으로만 쓰는 통장을 만들라는 것. 노인은 그 말을 실천했고 그 통장은 누구도 모르게 오래전부터 따로 관리해왔다. 아들 가족이 눈독 들이고 있는 통장은 사실 거통장이었다. 진짜 자산은 딱 한 번도 가족에게 보여준 적 없는 숨겨진 통장에 있었다. 노인은 그 통장을 꺼내며 중얼거렸다. 이걸 보여줄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그가 떠올린 사람은 딸이었다. 유일하게 끝까지 자기 편에 서준 사람이었으니까.
노인은 전날 밤 결심했다. 모두를 불러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누가 진짜 자신을 지키려 했는지 낱낱이 밝혀줄 계획을. 그날 저녁 노인은 가족들을 집으로 불렀다. 아들, 며느리, 딸, 사위. 4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다. 문을 열자마자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통장 이야기라면서요? 이제 확실히 정리하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는 손을 비비며 말했다. 아버님, 제가 관리해드릴게요. 사위도 억울한 척 말했다. 아버님이 편하신 쪽으로 하시죠.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딸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서늘했다. 바로 그때 노인은 테이블 위에 2개의 통장을 올려놓았다. 아들과 며느리는 숨을 들이켰다. 사위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딸만이 침착하게 물었다. 아버지, 이건?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위에 있는 건 너희가 그토록 찾던 그 통장이다. 그리고 아래 있는 건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진짜 통장이다. 순간 방 안 공기가 끊어진 듯 멈추었다. 아들이 힘겹게 말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노인은 아들을 향해 물었다. 내 신분증 훔쳐 은행 다녀온 건 누구냐? 아들은 얼굴이 하얘졌다. 노인은 사위를 향해 USB를 보여줬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 파일 속 대화가 방 안에 울렸다. 사위의 목소리, 아들의 목소리. 둘의 탐욕과 계략. 그리고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아들과 사위는 처음엔 발뺌하기 시작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가족이 이럴 수가 있냐? 아들은 화를 냈다. 아버지 돈인데 뭐가 문제예요? 우린 가족인데.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다. 가족이니까 훔쳐도 된다는 거냐? 딸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제가 더 잘 지킬게요. 이제 제가 아버지 편이에요.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다. 아버님, 저희가 후견인 신청했어요. 이제 곧 법원에서 연락 올 거예요. 아버님은 저희가 보호해야 해요.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정말로 이미 신청을 해버린 것이다. 그때 딸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아버지, 사실 저도 준비했어요. 아버지 동의하시면 제가 아버지의 한정 후견인이 될 수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비웃었다. 내가. 너는 시집간 사람인데 무슨 권리로? 딸은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를 왜 보호해야 하는지. 이제는 세상이 판단하겠죠?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서류를 받았다. 딸이 제공한 서류는 철저하게 준비된 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후견 신청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노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 의지로 딸을 선택한다. 아들과 사위는 폭발했다. 고함을 지르고 서류를 빼앗으려 하고 딸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내 어머니도 생전에 내가 저지를 짓을 걱정했다. 지금 보니 그대로였구나.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은 무너졌다. 후견인 심판날. 노인은 딸과 함께 법원에 섰다. 아들과 며느리, 사위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딸과 노인 쪽에 있었다. 녹음 파일, 인출 내역, 병원 기록 조회 이력. 모든 게 누가 아버지를 이용하려 했는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판사는 조용히 말했다. 피후견인이 아직 충분히 의사표현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자녀 중 한 명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무단 사용하려 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아들과 사위는 고개를 숙였다. 판사는 결론을 내렸다. 피후견인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따님을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합니다. 아들 부부와 사위는 충격을 받았다. 딸은 차분히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몇 달 뒤 노인은 훨씬 건강해졌다. 딸은 아버지 곁을 자주 지켰고 노인도 마음이 편해졌는지 기억력 문제도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 노인은 딸에게 숨겨둔 진짜 통장을 건넸다. 그 안에는 가족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큰 금액이 있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이걸 저한테 왜?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인생에서 나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에게 주는 거다. 딸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저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노인은 천천히 딸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안다. 그래서 주는 거다. 아들과 며느리, 사위는 이후에도 몇 번 연락을 해왔지만 노인은 더 이상 마음을 내주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 서로 원망하며 갈라섰고 자신들의 욕심이 가족을 잃게 했다는 사실을 늦게 깨달았다. 노인은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늙어가는 건 괜찮다. 하지만 가족의 마음이 변하는 건 참 아프다. 그래도 지켜주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인생은 실패가 아니다. 그리고 딸은 그 일기장을 소중히 품에 안고 말했다. 아버지, 평생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마른 노인이 평생 들은 말 중 가장 따뜻한 말이었다.